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러시아 현지 의사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기회사 부사장인 안드레이는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한 가족. 남편은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지만 아내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6살 아들 빅토르 손을 잡고 향한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은 러시아 남편 안드레이는 아내에게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6살짜리 빅토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서울 아산병원 전체를 감동시켰고 우리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절망에 빠진 외국인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아이가 병원 그림 아래 쓴 이 한 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 가족이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실 테니까요. 부인 소피아의 한국행 판단이 옳았다면 부인이라고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낯선 땅에 내디딘 희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사는 소피아입니다. 남편 안드레이는 전력회사의 부사장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 늘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기던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였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잦은 기침을 하는 날이 있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기침을 멈추지 않더군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꾸 기운이 빠지고 밤마다 열이 오르는 걸 보고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와 연결이 된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폐암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런데 의사 역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2딸 안나와 아나스타샤가 있었어요. 저와 안드레이가 다시 시작한 삶에서 태어난 6살 빅토르도 있었거든요. 특히 큰딸 안나는 저와 나이가 같아 처음엔 서로 거리를 두었고 그리 살갑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병을 계기로 서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첫 부인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안드레이는 많은 슬픔과 고통 속에 지내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며 안드레이를 다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제 남편이지만 참 좋은 인품으로 주위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의 위기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큰딸 안나와 나는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며 안드레이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는 러시아에서는 어느 병원 하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곳은 없었고 모두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계속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남편의 치료를 위해 선택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의료 관광으로 한국에서 치료받은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장 신뢰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안나의 한국 친구가 소개한 서울 아산병원이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이고 남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한편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모든 집안일은 안나에게 맡기고 동생 아나스타샤도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우리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치료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과 떠나는 이 길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가끔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신을 갖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린 빅토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아빠 꼭 낫게 하자.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신기하고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었어요. 처음 마주한 병원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고 입구에서부터 병동까지의 모든 시설들이 저를 여러 번 놀라게 했습니다. 병동은 깨끗했고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죠. 특히 의료 코디네이터 김미란님은 우리 가족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분의 눈빛과 행동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다행히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김미란 코디네이터와는 여러 번 연락을 하며 일반적인 정보와 질병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고, 남편이 입원할 병실에 대해서도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의료 관광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 실제 한국에 도착해보니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입원 전에 보낸 의무 기록 자료를 근거로 병원비 예상도 추정할 수 있었고 체류 기간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물론 남편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가로 지불하기에 예상 금액에 따라 병원비를 미리 현지에서 준비하고 은행 잔고를 확인한 후 한국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행히 진료비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많은 부분 해결해 주기로 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입원한 남편은 불안한 마음과 한편으론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관련된 검사를 모두 받은 후 폐암 3기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한국까지 왔으니까 나는 모든 치료에 전념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가에서 남편이 말했죠. 여보,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찾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낯설었던 병실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서 하루 종일 그의 숨소리를 듣고 상태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이곳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담긴 따뜻함이 우리 가족을 감싸주었어요. 남편 안드레이는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급격히 식욕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식사를 잘 챙기던 사람이었기는데 입안이 헐고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는 모습을 보는 건 제게 큰 고통이었죠. 물론 추가로 영양제를 공급하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간호사님과 의료 코디네이터님도 고민하며 영양팀에서 병실로 올라와 상담도 해주고 했습니다. 러시아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그리 잘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코디네이터님 김미란 선생님과 상의했는데 김미란 선생님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가 섬세하게 생각을 해주시는지 정말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여러 가지를 확인한 후 전기 쿠커를 구입해 제가 직접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가까운 마트에 가서 러시아 재료와 비슷한 식재료를 찾아서 구입했습니다. 그날 만든 건 우리나라 전통식 보르시와 감자전이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뜨더니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이거 집에서 먹던 맛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집, 즉 우리만의 가정을 만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 하나의 사랑스러운 존재 6살 아들 빅토리가 함께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는 아빠의 병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거운 병실 안에서도 언제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A4 용지 위에 마스크를 그리며 하루를 보내던 빅토르는 어느새 병원 사람들의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간호사님들은 병실에서 혼자 그림 그리며 놀고 있는 빅토르를 보며 대견스러워하기도 하지만 한편 안쓰러운 표정을 보이곤 했어요. 코디네이터 김미란 선생님은 빅터와 자주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어느 날 김미란 선생님은 빅토르를 우리나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병원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몇 시간 한국 아이들과 보내고 오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세심한 배려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6살짜리 빅토르가 아버지 병을 고치러 함께 한국에 왔는데 하루 종일 병원 내 병실에서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웠거든요.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세심하게 이런 제안을 해주시니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미란 선생님은 입학 과정을 이미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정말 이런 세심한 배려와 업무 스타일에 저는 모든 것을 믿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어려워할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식의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빅토르에게 이제 한국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병실에서 나가서 놀아도 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어린 빅토르는 말은 하지 않았어도 아파하는 아빠와 늘 걱정하는 엄마를 보며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보탬도 없이 하루 종일 종이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병원 주변 백화점에 들려 빅토르의 가방과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며 저와 빅토르는 모처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아이는 저의 손을 잡고 이곳저곳 어린 이용품점과 장난감 코너를 돌며 좋아하는 것을 한 아름 사왔어요. 잠시 빅토르와 보낸 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김미란 선생님과 함께 병원 앞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입학 과정을 마쳤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중에도 빅토르는 옆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쳐다보느냐 고개를 길게 내밀며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나도 이제 내일부터 저기서 한국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거지. 라며 이미 마음은 친구에게로 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아야 한다는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렇게 빅토르는 한국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어느 날은 빅토르가 어린이집에 다녀오더니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고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병실은 점점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작은 집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빅토르를 바라보며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저 아이 안에 다 있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치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제는 그의 몸을 지치게 했고 때로는 밤새도록 토하고 끙끙 앓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고 우리의 전부야. 그 말이 닿았는지 남편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내기로 한 거죠. 한국 병원의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항암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처음엔 긴장과 불안으로 가슴이 조여왔지만 담당 의사인 김진섭 교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커다란 안심을 안겨주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교수님의 차분한 눈빛과 따뜻한 인사말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은 없으셨습니까? 식사는 좀 하셨나요? 그런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가 저희 가족을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는 배려라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도 회진 시간에 교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교수님은 의사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같아. 교수님은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도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줄이고 우리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주셨어요. 통역이 있긴 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그 어떤 통역보다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코디네이터 김미란 님도 항상 옆에서 도와주며 우리 질문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 전달해 주셨고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난 여기 와서 의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 그 말이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건강을 중시하던 그 사람이 암이라는 절망을 마주하고도 다시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땅에 온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죠. 여성의 날이 다가오던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반지를 선물하고 싶어.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여보, 올해는 당신에게 무언가 선물하고 싶어. 내가 준비해도 될까? 그 순간 제 마음은 울컥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버텨내는 그 사람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위한 선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자체가 내 선물이에요. 당신 손에 이 반지를 꼭 끼워주고 싶었어. 나의 사랑, 고마움 그리고 다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많은 날을 울었지만 그날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몸도 힘든 그가 굳이 그런 걸 준비하려는 마음이 고맙고 또 아팠어요. 긴밀한 코디네이터와 상의한 끝에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아 백화점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손수 반지를 골랐고 그 작은 반지는 제 손가락에 끼워지던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마음이었죠. 러시아에서는 여성의 날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고 있어요. 해마다 부인, 애인 혹은 장모님 등 여성에게 선물을 많이 하는 날이거든요. 물론 꽃 선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남편이 내게 그런 힘을 주었고 한국 병원의 사람들은 그 힘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남편은 종종 힘이 빠진 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기도 했죠. 가끔은 자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조용히 제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눈물도 감춰야 했습니다. 빅토르는 매일 병실에서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마스크 그림을 그리며 말하곤 했어요. 아빠, 오늘은 웃는 마스크야. 내일은 힘나는 마스크 그려줄게.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위로는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이었죠. 그리고 병원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빅토르를 다들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에게 그림 하나를 주시더군요. 빅토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저와 남편 자신이 손을 잡고 서 있고 뒤에는 큰 건물 병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아이가 선생님 도움을 받아 적은 글귀가 있었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이 단지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마음을 붙이고 다시 희망을 찾는 공간이 되었다는 걸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조금씩 식사를 하게 되었고 표정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버텼으니까 내일도 해낼 수 있어.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몸을 겨우 추스리고 있던 어느 날 러시아에서 그의 회사 임원진들이 병문안을 오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이미 한국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놀라고 반갑고 걱정은 됐지만 긴밀한 코디네이터와 병원 측이 빠르게 일정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내과 의국 회의실에 마련된 자리에서 김진섭 교수님은 남편의 상태와 치료 계획을 차분히 브리핑해 주셨고 임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 그 말은 저희 가족만을 향한 찬사가 아니라 한국 의료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오랜만에 양복을 입고 회사 동료와 조용한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돌아와서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덕분이고 이 병원 덕분이야. 그 말 한마디가 이 모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만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남편의 몸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었고 부작용으로 잠을 잘 수 없는 밤이 늘었습니다. 오한과 구토 그리고 종종 찾아오는 호흡 곤란까지 저는 그 옆에서 매일 밤 그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 제 곁에서 남편은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말랐어.
나보다 당신이 더 아파 보이잖아라며 미안해했죠.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예요. 그렇게 매일을 버티던 중 병원 측의 특별한 배려로 병실 창가에 작은 꽃 화분이 놓였습니다. 빅토르가 유치원에서 직접 심은 식물이었죠. 아이는 밝게 웃으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물 주면 자라나? 아빠도 물 마시고 자라나? 아이의 말은 웃음을 자아냈고 그 순간 병실 안은 한 줄기 봄 햇살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천천히 안정세를 찾아갔고 우리는 1차, 2차 항암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기 전 남편은 코디네이터 김미란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꼭 올 겁니다. 이곳에서 내 희망을 다시 찾았으니까요. 그 말처럼 우리에겐 아직 남은 여정이 있었고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못할 이 봄날의 반지처럼 그 약속도 조용히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 도시가 이렇게나 정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낯설고 무서웠던 병원이 이제는 우리의 두 번째 집 같았고 복도 곳곳의 냄새, 간호사 선생님의 미소, 병실 창밖 풍경 하나하나가 모두 익숙해졌죠. 남편은 1, 2차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일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고 러시아에서의 짧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진섭 교수님의 판단이었어요. 다행히 혈액 수치도 안정되고 있었기에 잠시 돌아가 숨을 고르고 다시 한국으로 와 치료를 이어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출국 전날 병실을 정리하던 저희를 위해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용히 과일 바구니와 작은 편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꼭 다시 오세요. 우리 기억할게요. 그 따뜻한 인사말은 가방 속 어느 약보다도 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코디네이터 김미란님의 배려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치료 일정표 등을 정리해 USB에 담아주셨고 저희와 함께 인천공항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남편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김미란 코디네이터님은 말없이 저희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고. 이 병원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비행기 안 빅토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한국 가는 거지. 거기 내 친구들도 기다릴 거야. 그 말에 저는 아이를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꼭 다시 가고 싶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자 회사 동료들이 공항에 나와 남편을 반겼고 임원진은 아산병원에서의 치료 내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의료와 서비스는 러시아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의 말은 저희 선택이 얼마나 올바른 결정이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의 요청으로 김미란 코디네이터님이 일주일간 러시아에 머무르며 향후 의료 협력을 위한 지역 병원 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정을 저희 가족이 직접 함께 조율했어요. 소피아님 덕분에 한국 의료를 더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또한 인연이지요.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짧은 귀국은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향의 냄새, 익숙한 거리,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인사.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몸 상태가 언제 또 나빠질지 모른다는 걱정. 한국에서의 그 안정된 치료 환경이 자꾸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남편 안드레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우리 다시 갈 수 있을까? 그 물음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거기가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집이잖아요. 김미란 코디네이터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좌석 예약, 입원 병동 조율, 의료진과의 일정 협의까지. 그분의 손길은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마치 친정에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죠. 다시 찾은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고 활기찼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선 순간 몇몇 간호사 선생님들이 알아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다시 오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그 인사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병실도 이전과 같은 곳으로 배정받았고 빅토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 앞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어요. 친구들과 선생님을 다시 만난다는 사실에 잔뜩 들떠 있었죠. 남편의 상태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 바로 3차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섭 교수님은 우리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함께 시작합시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서서히 걷히는 걸 느꼈습니다. 치료는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 무기력감, 식욕 부진하지만 이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 익숙한 병동의 공기, 그리고 매일 아침 들려오는 간호사의 인사까지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빅토르는 아빠의 곁을 지키는 작은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빠가 힘들어 보이면 아이는 그저 옆에 앉아 말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그는 그림 아래 나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어로 이런 글귀를 쓰곤 했습니다. 아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함께해요. 그 글을 읽는 순간마다 남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가족은 그런 존재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금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끈끈이 연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였고 함께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진 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진섭 교수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만 쿵쿵 들렸어요. 치료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항암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치료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만 받으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교수님은 정말 축하한다고 가족 모두가 너무 잘 견뎌냈다고 하셨어요. 그날 빅토르가 어린이집에서 특별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그린 그림 편지였어요. 빅토르 아빠의 건강한 모습을 그린 그림, 사랑을 표시한 그림, 두 손 모은 그림 등. 그 그림을 보면 아이들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나 고사리 같은 손을 여러 개 겹쳐서 그린 그림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 편지를 읽으며 남편이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나를 살린 거라고요. 조용히 말했어요. 귀국을 앞둔 마지막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를 준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특별한 곳이에요.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빅토르가 김미란 코디네이터에게 말했어요. 이모, 나 커서 한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지금도 항암 치료 중에 남편이 선물한 백금 반지가 제 손가락에서 반짝입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망의 약속처럼요. 한국은 우리에게 봄이었습니다. 절망의 겨울 끝에서 만난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의료시설을 갖춘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느낌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